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입주 이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답답한 증시를 바라보는 저희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는데요. 하지만 이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이 강대국을 맞서는 신흥국과 거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증시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한 주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74% 내리면서 226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에는요, 기관이 조금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71억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63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1.23% 내리면서 775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122억 원, 외국인은 101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현재 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모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펼치고 있지만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33% 내리면서 74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0.31% 내리면서 2828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화는 급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4% 오르면서 9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골드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골드는 0.22% 내리면서 1211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요, 원유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13% 오르면서 6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일 마감장을 살펴봅니다. 상해종합지수입니다. 현재 상하종합지수는 0.03% 오르면서 279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항생지수는 조금 내렸는데요. 0.84% 내리면서 28,36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23% 오르면서 41만 2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에이다가 1.53% 강세를 나타내면서 133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가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아침장에는 별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인데요. 퀀텀이 0.83% 강세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1위에는 비트코인, 2위에는 이오스, 3위에는 에이다가 올라와 있고요.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페드가 연내에 금리 인상을 2회 이상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글로벌 원유 수요 확대 전망에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외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Economists see two more Fed rate increases this year.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 경제학자들이 이번에 페드가 2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미국 월가 유력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내용 함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7명의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가 올해 기준금리를 2번 이상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연말에는 2.25에서 2.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oilprice.com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Oil prices take a breather as supply jump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급 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띄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ilprice.com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원유 수요 확대 전망에 상승을 했다. 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2019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11만 배럴 증가한 하루 150만 배로 상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이 하락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조금 잦아들고 또 수요가 늘면서 안정된 원유 시장에서는 유가가 살짝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장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김은수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폭염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날씨에 굉장히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래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유익한 소식으로 많은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금리 인상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 전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용이 발표가 되는 바를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이어서 내년 이후에는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금 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이 관련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번의 금리 인상이 지금 확인 사살된 현 시점에서요. 달러를 비롯해서 지금 엔화, 환율, 유가 그리고 금까지도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이 강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난주 선진국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기업의 약 90%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중에 76%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익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무역 전쟁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제한한다면 실적 시즌을 좀 즐길 수 있는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불어서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지금 3월과 6월에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요. 이제 경기 확장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이 뒷받침이 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에는요, 금리가 이제 무려 3%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중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8월 FOMC에서 좀 시사한 것은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애플 등의 1조 달러 규모의 이 시총을 돌파하는 등의 경쟁이 탄탄한 아주 경제 체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래 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은 지금 많이 올려놔야 이 향후에 가파른 상승과 하락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는요, 이 달러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 9월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높은 상승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연준이 내년에 인상을 좀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증시가 더 이상 과열을 보여주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 2007년이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었던 때였는데요. 지금 이유는 경기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이후에 지금 인상을 중단하고 싶어도 사실 경기가 이제 과열 쪽으로 이제 치닫게 되면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2007년처럼요. 하지만 지금 일단 미 연준은 금리를 3%대에 올려놓고 이 경기가 후퇴할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쓰겠다. 즉 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보유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달러화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다음 달 FOMC 회의 나올 때까지는 좀 달러화 강세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로화 약세가 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좀 촉발하는 것도 지금 큽니다. 지금 터키에서 미국인 목사 구금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터키 장관 2명에 대해서 금융 제재에 들어간 게 굉장히 크고요. 현재 리라화가 터키의 그 자국 통화가 리라화라고 하는데 이 리라화가 이 사상 최저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태가 만약에 더 커질 경우에는 이 터키의 익스포저가 많은 EU의 문제가 그만큼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로화가 좀 약세인 상황입니다. 지금 유로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매매 전략,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 IEA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가 나온 이후로 유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다시피 터키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좀 유가 더욱더 상승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제 유가가 조금 이제 반등의 이유를 보시면요. 한 두 가지로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이 IEA, 이 국제 에너지 기구의 글로벌 원유 수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나왔고요. 미국의 이란 제재가 좀 본격화됐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으로 이제 반등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IEA 월간 보고서에서 지금 내년 글로벌 원유 이 수요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 증가 폭은요. 이 기존 전망치에서 이 11만 배럴 증가한 일평균 150만 배럴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 같은 경우에도 이란 원유 수출 감소 우려도 지금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좀 유가 하락세가 저번 주에 조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에 따른 지금 저가 매수세도 유가 상승을 거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베이커 휴즈 시추 제가 항상 금요일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 시추공수 횟수 지표는요. 지금 원유 생산 활동의 대리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늘어났다는 것은 생산에 대해서 이제 생산이 많이 될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을 좀 단기간에 추가 급등이 이제 10개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제 추가 급등이 쉽지는 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가가 높은 레벨에서 큰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달러 가치가 최근에 오르면서 이 또한 유가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융 불안이요. 유가 상승, 하락 이 둘 다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프만 지역과 좀 가깝고 이 같은 아랍권인 터키가 불안할 경우에는 이 아랍 전체적으로 이 정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터키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위험 투자 심리
가 이제 조금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제 유가 하방 압력도 이제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외 선물로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제 제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해외 선물로 보시면 크루드 오일 지금 차트입니다. 이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요. 7월 16일입니다. 지금 7월 16일 날 급락 이후에 66달러 지금 중반부터 70달러까지 쭉 보시면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도 좀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압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월요일장은 항상 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는 좀 어떤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요. 지금 실적 시즌이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에 가려서 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제 무역 전쟁으로 다시 관심이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에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거는요. 수요일부터 발표가 되는 소비와 생산 관련 지표들입니다. 13일 월요일, 오늘은요. 이게 표에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요. 7월 오펙 산유량 보고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인 이 국내는 좀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휴장이 될 상태고요. 이날 수요일 날 7월 산업 생산과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8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이 증가세를 좀 지속을 하고요. 8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지표는 좀 반등할 전망입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16일 목요일에는 7월 주택 자금 및 건축 허가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전월의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 영향으로 이 증가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17일 금요일에 발표될 이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는요. 지금 같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견조한 소비 심리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 오늘장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뭐 동료하시는 건가요? 네, 함께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요, 지금 미국 혼자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만 가게 되면요, 물론 빨리는 가겠지만요, 미국 혼자만 달려가게 된다면 그만큼 경기는 빨리 꺾이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봤을 때는 함께 갈 그런 상황이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혼자만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갈 가능성만 이제 좀 염두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이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펼치셨고 또 오늘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로 FX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유로 FX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주 급변한 달러와 유로와 환율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보시면요. 현재 지금 이렇게 급락이 좀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1.1544 라인이 매우 중요한 라인이었는데요. 지금 터키하고 이 미국의 외교 갈등이 좀 대표적인 이제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락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슈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터키와 미국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서 이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인 터키의 자금 경색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터키가 자금이 좀 경색이 되면요. 지금 터키의 자금을 빌려준 이 지금 EU는 사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페인 BBVA 은행과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은행 이러한 은행들이 현재 터키의 주요 은행들의 지분까지 보유한 상황이거든요. 이 노이즈가 만약에 계속이 된다면 당분간 유로 FX는 좀 반등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현재 지금 단기 지지 라인은 현재 여기 보시면요. 맨 아래 지지 라인이 단기적인 1.1389로 잡으시고요. 이번 하락 추세에서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1694 라인을 좀 회복하기 전까지는요. 이 위쪽에 상단에 있는 1.1694 라인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1.1389 이 마지막 이 지지 라인이 깨진다면 그 아래에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는 1.12455 라인까지는 하락을 염두하고 좀 플레이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에 간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정부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국민 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으로 다양한 군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민은행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기 이전에 전일 금요일장 마감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 증시가 하루가 멀다고 밀리다가 지금 오랜만에 한 이틀 연속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예, 상승이라 하기엔 좀 민망합니다. 0.03%라 뭐 강보합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선이에요. 그냥 전일장하고 비슷하게 됐다. 다만 빨간색 2번 봤다. 양봉 2번 봤다. 여기에 좀 위안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종합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0.03% 상승을 했고요. 아직 2800선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장중에 잠깐 회복하려고 했거든요. 장중에 잠깐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얼마 못 가서 바로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는 다행스럽게 조금 이제 플러스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거의 뭐 그냥 보합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절 성분 지수, 그 다음에 창업한 지수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 종합 지수보다 선절 성분 지수, 창업한 지수가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농림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바이오제약, 전자, 의료기기, 그다음에 가전, 호텔 관광 이쪽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석유, 시멘트, 전력, 석탄, 철강 이쪽이 좀 지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장 마감 시향을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중국이 이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뭐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래식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군사력 강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 융합. 그러니까 군하고 그다음 민간하고 융합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군사력을 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조 2025의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부분을 이제 군사하고 군 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군사력을 좀 증강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 군민 융합은 군과 민간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현재 최근에 좀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군민 융합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상황과 과정은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예, 정확하게 보면은 롤모델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보잉사 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뭐 전투기 만든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되겠죠. 그리고 각종 대학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뭐 기술력을 이제 하이테크 산업을 이제 계속 육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군산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군산 복합체가 이제 중국의 롤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민융합 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러죠. 이제 내가 위원장에 앉아야 되겠다. 예, 본인이 직접 위원장에 앉습니다. 그 정도로 챙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복합체가 이제 중국의 롤 모델인데 친정부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친정부 기업 대표적인 친정부 기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듯이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대학교로 따지면 인민대, 칭화대가 이과 쪽이 좀 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칭화대 나왔다는데 이과 나왔다 그러면 인정 좀 해줘야 돼요. 예. 이제 그런 엮여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제 군사 기술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AI 부분에서 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이두 같은 경우가 7월에 발족한 아폴로 프로젝트를 이제 발족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민간 기업 MS하고 그 다음에 포드가 참여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인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AI 쪽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드론 부분 같은 경우 중국이 최고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체 세계 시장 1위거든요. 드론 부분 역시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2011년에 베이더우라고 불리는 이제 군용 GPS 위성 시스템을 민간에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냥 민간 너보고 써라. 이렇게 개방을 해주면서 확실히 이제 드론 쪽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마련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갈수록 이 최첨단화가 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사실 좀 미국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현재 좀 화웨이가 이 중국 기업이 현재 미국과 산학 협력을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모두 지금 미국이 불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제재가 나올지 않을까 이런 긴장도 좀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좀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네. 현재 이와 같은 좀 이 방위 산업체가 좀 유망한지 아니면 네. 바이두나 알리바바가 유망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현재 미국으로서 무역 전쟁을 압박하는 수단 이에 특별하게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뭐 자기 나라에서 군사력 강화하겠다는데 뭐 특별 어떻게 제동을 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미국 민간 기업 들어가서 기술력을 빼온 뭐 지난번에 소개 한번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휘 사태를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중국 자국 내에서 이제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잘 안 나가도 돼요. 미국 이제 이민법 개정해가지고 뭐 이민법뿐만 아니라 유학생 비자도 발급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중국한테 중국은 이제 그렇게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기술력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이제 좀 있는 상태에서 자국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군사력에서 당연히 공군 해군 쪽은 당연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력 같은 경우가 이제 중부정구라는 이제 중국의 집단군이 5개가 있는데 중부정구가 하나 있는데 이 중부정구가 이제 중국의 주력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커버하는 북한 위쪽에 있는 북부정구 이 2개가 이제 주력인데 일단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 혼자서도 상대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육군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육군 특히 7군단 같은 경우는 거의 어마어마한 전력이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합친 전력보다 우리나라 7군단 전력이 더 강해요. 그 정도로 좀 대단한 전력인데 일단 우리나라를 상대하기에는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미국이 이제 공군하고 해군력을 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해군하고 공군하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국 방위 산업체들 같은 경우 주로 비상장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아예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장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특별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 사고 싶어요. 근데 뭐 나와야지 살겠죠. 근데 사지 못하는 상황이고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AI 드론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적인 좀 투자가 필요한데 알리바바는 확실히 요즘 주가는 좀 괜찮은데 바이두가 조금 안 좋아서 지난번에 바이두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마지막 매매 가이드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슈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갑자기 환율 가지고 위안화 환율 가지고 더 이상 환율 같은 경우는 무역전쟁 도구 아니다. 이런 말을 천명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지금 8월 11일인데, 8월 11일이 3년 전에 이제 위안화가 급락해가지고 한번 난리 났던 적이 있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이제 인민은행이 한번 뱉은 말이라 나중에 주워담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발언을 조금 숨겼으면 오히려 나중에 좀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인민은행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중국의 이제 언론 중에 관찰자망이라고 있어요. 되게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관찰자망이라는 보도에 의하면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2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 이제 위안화 환율을 무역전쟁 등의 이제 외부 충격에 맞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중국의 이 보고서 보면 이제 중국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통화바스켓 기반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관리변동 환율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은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보고 우리는 고정환율제인데 약간 좀 변동 있는 고정환율제. 서로 시각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좀 뻔뻔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리변동 환율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인민은행 통화정책 방향도 이제 이쪽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에서 이제 긴축 완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적절히 조정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유동성 주입은 안 하겠다. 지금 지준율 인하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해주지 여기서 뭐 채권매나 이런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잘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같이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거는 하지 않겠다. 왜 돈을 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위안화 많이 발행하니까 시장에 위안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번 소개했던 방식으로 중소기업 타겟으로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정도까지만 할 생각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꾸 위안화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굳이 지금 환율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최근 달러화가 계속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가 달러 강세에 대해서 자기네 자국 내 통화가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뭐 위안화 약세가 미국 무역 전쟁엔 좋아요. 중미 무역 전쟁이 좋은데 너무 떨어져서 자국 산업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수입품을 수입을 해야 돼. 수입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내수 경기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위안화 약세가 중국한테 마냥 이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에는 큰 문제인데 선별적이긴 하지만 이제 지준율 완화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상황에서 계속 내수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8월 10일 3년 전이죠. 3년 전에 위안화 폭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3년 전에 일을 가지고 이제 좀 자기들도 이제 역사를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뭔가를 발표해야 될 때인데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보유한 중국 채권 보유액은 근데 사실상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준율 하락, 위안화 가치 하락,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오른다. 예, 채권 수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 보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 보유가 아닙니다. 단기 보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안화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한 상태고요. 이번 인민은행 발표 같은 경우가 이제 위안화 추가 하락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지노선 제공해줬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과연 이 위안화 약세가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공격하면서 지금 위안화가 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민은행이 얼만큼 방어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우리가 관전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시면 뭐가 보이냐? 해외 선물 달러와 강세 약세 이런 게 다 보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 바이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바이두가 사실 이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바이두를 얘기 드려야 되는 게 뭔가 이제 바이두가 이제 민간 융합 군수 그 산업에 지금 뛰어든 상태고 AI 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두가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죠. 구글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은 바이두가 직격탄을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밀렸습니다. 제가 그때 매수라인 제시한 게 있었는데 기존 분할 매수는 모두 다 체결된 상태고요. 네. 손절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살짝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리뷰하는 종목이 항상 수익 나는 것만 리뷰하니까 아, 저 사람은 다 수익 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손실나는 경우도 있어요. 손실나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 접근은 당연히 금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규 접근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기존 매수분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일단 좀 하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가 어떤 회사인지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코드 번호가 BIDU 바이두 그대로 치시면 되니까요. 근데 손절가를 좀 밑으로 낮추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208.5달러 정도로 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가 241달러, 2차 목표가 257달러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손절가 터치하면 바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손절가 좀 내리진 않고요. 손실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포털 우리나라 따지면 네이버 같은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AI 쪽에서 좀 성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실적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구글 이슈가 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이슈가 이제 노이즈가 끝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충분히 나온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고점까지 충분히 간다는 의견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바이두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을 또 자세하게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택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세계은행이 블록체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입성합니다. 그 시작은 블록체인 채권인데요. 이번 세계은행의 시장 진출에 따른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선주 멘토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예일대가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예측 지표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그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의 가격 예측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님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또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계은행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세계은행은 빈곤과 개발도상국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45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데요. IMF 그리고 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이 세계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채권 발행을 소식을 한다는 걸 전했는데 여기 주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관리은행으로 호주 커먼웰스 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채권은 AAA 등급이고요. 명칭은 일명 호주에서 이제 호주 은행과 연관됐기 때문에 캥거루 채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호주 달러로 표기가 되고 또 블록체인 발행 신규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캥거루 채권은 세계은행 부흥개발 부분의 자금 유치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계은행이 연간 500억에서 6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지속 개발 프로젝트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겠는데 커먼웰스 은행은 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커먼웰스 은행은 채권 발행 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더리움이 은행이 이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블록체인이고 또 활발한 개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함께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여러 블록체인들이 워낙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 사용도 고려 중이라고 또 함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함께 참여를 한 회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이제 은행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술과 보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대 로펌인 킹앤우드 멜러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로펌이 이제 법률 프레임워크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트러스트, QBE, 빅토리아 주 재무법인 또한 이제 본드 아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커먼웰스 은행의 블록체인 부문을 이끌고 있는 소피 길더 수석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금융 서비스와 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해당 채권 거래는 블록체인 발전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세계은행과 협력해서 첨단 거래를 또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법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채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멘토님은 세계은행의 이 블록체인 채권 발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시장에서 수많은 중개업자 대리업체들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자본 유치, 증권거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요. 또 운영 효율적인 면에서 그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규제 상황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커먼웰스 은행이 이제 다수의 운송업체와 협력을 해서 호주 빅토리아에서 독일까지 농산품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블록체인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은행 금융권과 함께 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뻗쳐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커먼웰스 은행이 이제 1년간 협력한 끝에 이제 블록체인 채권 거래를 드디어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1947년에 이제 세계은행이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한 이후에 좀 가장 또 큰 두 번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혁신을 해서 빈곤을 없애는데 일조하겠다라는 세계은행의 포부도 함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치관 역시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미국 예일대 경제학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우려를 많이 샀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예일대 경제학 교수인 알렛 치빈스키와 또 박사 과정에 있는 위콘 리우는 이제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동향을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을 제시를 했는데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의 가격을 각각 2011년, 2012년, 2015년 기록부터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암호화폐 가격은 주식시장이나 화폐, 상품, 거시경제 요인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 내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은 도대체 암호화폐 시장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지속효과입니다. 지속효과는 가격이 상승하면요, 계속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하락하면 하락이 지속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치지만 또 이제 예측을 이제 분석적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해당 효과를 보면요, 주식 채권 통화에도 이제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한 주에 비트코인이 20% 상승한 경우에 비트코인을 매입해 7일 뒤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약 11%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지속 효과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고 또 이더리움과 리플에서도 유효한 수준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속 효과가 있다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고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이론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투자자 관심 효과인데요. 검색 빈도와 게시물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투자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가격을 또 예측을 해보는 거죠. 특히 많은 또 투자분들 소셜 미디어의 트위터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유출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소셜
미디어의 게시글 수라든지 검색 빈도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제 구글 검색 빈도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의 1 또는 2주 후의 수익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또 리플은 일주일 후, 이더리움은 1주, 3주, 6주 이후에 수익을 예측을 그 빈도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데이터 트랙의 그 니콜라스 연구원 또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또 구글 검색 빈도의 연관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투자자 관심 수준을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포함된 트윗의 단일 표준 편차가 증가를 하면 한 주 뒤에 비트코인의 수익이 무려 2.5%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킹 등 투자자들의 부정적 관심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런 뭐 지표들을 또 이렇게 연구를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서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혹하는데요. 저희가 이 가격 지표를 좀 가격 시세를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참고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항상 말씀하지만 투자자 구지도 많이 하시죠. 네.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참고를 해서 자기만의 데이터와 함께 접목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국제 규제라든지 이런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하락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변수가 항상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열린 가능성, 오픈마인드라고 하죠. 열리게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해당 예측 요인이 사실상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그런 데이터를 집중해서 분석한 거고요. 뭐 내일 당장 말하게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뭐 금지한다, 뭐 해킹을 당한다 이렇다면은 또 급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치빈스키 교수가 이제 1년 기준의 위험 투자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샤프 지수가 있는데 이 샤프 지수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은 크지만 그럼에도 수익 가능성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높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중 6% 정도를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의 구성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뭐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더라도 뭐 투자의 다양화를 위해서 투자 분산 포트폴리오가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대학 드래곤 보스코빅 교수는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유효한 투자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자극을 받으면 여기 일반 소비자 매장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앞으로 빠르면 1년 안에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꽤나 유용하면서도 또 재미있는 그런 분석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론은 또 이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오늘도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암호화폐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입니다. 네,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화두를 제가 던져봤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접하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보여집니다.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 유형이 여전히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암호화폐가 이제 좀 새롭게 떠오르곤 있지만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미국 투자 포트폴리오 중 5% 상당을 암호화폐가 차지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자세히 모르시는데 그냥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지만 점차 올해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새로운 투자 유형 자산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까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또 한 주도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